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의미 또 성과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정부청사 끝으로 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방중으로 본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총평 듣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2달 만에 그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의 전략적 필요성, 중요성을 체감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 요소인 북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진전된 입장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양자 간에 풀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원래대로 좀 그렇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인식을 했고, 네.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색된 국면, 특히 사드 이후에 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긴장 국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안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경제, 사회문화 교류는 좀 활성화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향후의 한중 관계가 소위 투트랙으로 좀 복잡한 얘기들은 조금 놔두고 네. 좀 성사가 가능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보자. 이런 쪽으로 간 건 좋은데 이게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92년 수교했을 당시도 똑같은 거거든요. 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이게 북중 간에는 또 특수 요인이고 남북 간에는 대치 상황이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게 30여 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게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북핵 고도화로 인해서 사실은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런 투트랙을 하더라도 상호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하이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일단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 요청을 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듣고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중국에서 말하는 인내심은 뭡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만 핵이 없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략 핵기 전술핵 같은 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헌법에도 넣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한국에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의 핵을 폐기하거나 비핵화하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북한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라.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군축 보고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네. 물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트럼프의 이기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비핵화라는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한반도의 최대 당면 과제인 북핵,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상쇄시키고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한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인내심을 가져라. 즉 그렇게 한국의 의도대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안보 문제라든가 군사, 외교에 있어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보통 그동안엔 초반에는 이제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훨씬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과연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제재나 안전을 위해서 뭐 어떠한 제재 같은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북러 간의 밀착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겨우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시다시피 그 전승절에서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푸틴과 동급 대우를 하면서 겨우 이제 그 다시 한번 북중 관계를 회복을 시켰는데 네. 거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옥죄거나 윽박지르게 되면 북러 관계만 강화되고 사실 중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레버리지가 약화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가 하기는 하는데 의지는 있지만 조금 지켜봐달라 그런 면에서 이제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북핵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서해 구조물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관리 구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나누면 이런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갈등 요소는 다 끝난 거냐? 아니면 실무회의가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왜냐하면 해양 경계 획정이 돼 있으면 잠정 조치 수역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거는 쌍방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호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해양 경계 획정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해양 경계 획정을 국장급 회담으로 이미 30차례가 넘게 거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이게 바다 영토인데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잠정 조치 수역이기 때문에 한중 어업 협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경계 획정 되기 이전에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선란 1호, 2호라고 하는 불법 구조물이 잠정 조치 수역에 있으니까 철거를 하든지 자기 수역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놔두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해양 경계 획정을 하는데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기정사실화하거나 이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급으로 해양 경계 획정 대화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다 영토도 누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지리한 아주 상호 간에 상당한 뭐 다툼, 충돌, 갈등 이미 노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겨야죠. 예. 그래야 서해를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하고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서해라는 게 한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북쪽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은 NLL 다시 거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선을 걷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북한과 중국 간에는 1961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그거 선을 남쪽으로 쭉 내리면 한 70%가 서해가 중국의 바다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호 간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니까 아마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분란이 안 생기려면 빨리 경계 획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실무진이 투입이 돼서 아주 철저한 이 고증과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경계 획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계 획정을 하려면 이런 구조물 자체가 오히려 우리 이미 몇 년 동안 해왔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 철거는 아니고 일부 철거할 것 이렇게 네, 나왔단 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란 1호, 2호가 있고요. 그게 구조물이 2개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높이 70m, 직경 70m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2개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 관리 시설에 레이더도 설치돼 있고요. 헬기장도 있고
군으로 보이는 상주 인원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일단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성의를 보이고 경계획정을 제대로 가려면 네. 지금 있는 것도 자기 수역으로 가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놓고 경계획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경계획정을 빨리 추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신 건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그냥 놔두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중국한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한한령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점진적 단계적 아까 인내심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중국의 전략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한령이라는 말도 이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내린 적도 없고 그런 단어 자체도 부정을 하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부분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요번에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 문화 교류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 같이 완전히 모른다. 이거는 민간의 일이다. 이거보다는 분명히 진전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 컨텐츠라는 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잖아요. 네. 한국의 문화와 문화 산업까지 다 들어가는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픈하는 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 산업은 경제 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이 우리는 한류 컨텐츠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둑이나 축구 같은 거 그런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드라마, 뭐 영화 사실 드라마는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협의하면은 공간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나 게임 산업이라든가 물론 중국도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산업적 측면에서 하는 건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하고 다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이미 사실 한류가 소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규범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데 문화산업 분야는 조금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한한령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좀 세분화해서 중국과 접근을 해야 뭔가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한령이라는 거가 조금 공간을 세우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평화 얘기도 나왔었고 또 하나가 이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라는 요 문구 때문에 역사의 올바른 편이 어디야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두로 사태도 있었지만 이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의 옳은 편이냐 여러 가지가 평가 가능하잖아요. 예, 복합적으로 돼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거는 최근에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이제 격렬해지면서 사실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는 틀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다자 질서, 자유무역 이런 게 끌고 왔는데 네. 그거를 세운 옹립한 미국에 의해서 그 질서가 깨졌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던 공동의 번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질서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네. 그건 고립주의고 신제국주의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들어와라. 사실은 미국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거는 미국이 하는 거는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거다. 그리고 보호주의다. 고립주의다. 예외주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간 유지돼 왔던 거는 미국적 질서였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사실은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 새로운 질서를
중국이 만들어 가고 있으니 거기에 좀 동참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네. 당연히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공급할 수 있으면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으면 가는데 아직은 중국이 거기까지는 못 가 있고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걸 좀 대신해 볼 테니 나를 따라라. 네. 그게 미국의 우방들한테 최근 몇 년간 계속 썼던 말입니다. 그거를 미국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이 이제 생략을 해서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한중회담 하면서 제3국을 거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일본이 군국주의화 하니까 음. 역사의 그 피해자로서 한중이 같이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네. 것들도 다 같은 거예요. 자기 편에 서라는 일종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입니다. 네. 뭐 당연히 그동안 쭉 해왔던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거는 인정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하고 네. 특히 우리가 일본이 군국주의화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외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다 외교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돌아간 판다도 굉장히 많이 관심 후바오, 받았는데 예. 일본에서 지금 판다가 돌아가면 이제 안 줄 것 같단 말이죠.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다 한번 다시 대해줘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어떠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중국은 이제 팬더 외교라는 걸 하죠. 그 중국에만 있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17개 나라한테만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매력 외교, 차밍 외교의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판다를 대여한 국가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뜻이죠. 아하. 우리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호의 상징으로서 팬다가 다시 오면은 그게 상호 새로 시작하는 이제 한중 관계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국이 그런 데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고 네. 그 어떻게 될지는 이제 중국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이제 여러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셀카 찍은. 네, 근데 네. 이제 폰이 과연 어느 폰이었냐는데 지난번에 받은 선물 받은 맞습니다. 네. 샤오미 폰을 썼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백도 얘기도 참 재밌게 네, 하긴 네, 했는데 좀 새로운 장면이 같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 관계도 그렇고 뭐 개인 관계도 그렇고 특히 이런 지도자들 만나는 거는 지도자들의 상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 바로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획된 건지 뭐 양자가 합의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 주석이 웃었단 말이에요. 네. 그 무표정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의도 있고 아주 기지가 있었던 그런 행동이니까 기본적으로 양국 우호, 지도자 간의 우호를 위해서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한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쁜 거는 없겠죠. 네. 근데 그 셀카 찍을 때 뒤에 보면 조그만한 곳에 이 류진숭 외교부 아주시장 네,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보면 일본하고 할 때 되게 약간의 그렇죠. 거만한 네, 표정을 하고 하대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유명해졌었는데 느낌이 좀 달랐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달 만에 만나는 데다가 물론 이제 중국이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 요구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국의 지도자가 상호 중요성을 감안해서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어떤 형식이 네. 국빈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류준성 그 국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양 지도자의 이런 만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거기를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네. 공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분위기는 좋았지만 서로가 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한미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략 물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수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요소수 같은 네, 네, 경우에 네. 느낌이 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초강수를 뒀고 네. 만약에 일본도 그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 그런 건 거의 뭐 95% 100%를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는 중요 감광 액체인데 그런 게 안 가면 중국의 반도체도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제 또 물밑 작업을 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MOU 중에 하나를 보면 통용 관례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한중 간에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뭐 이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한 데 대해서는 따로 심사를 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간의 이 공급망 협력 네. 이거는 한국도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중일 간에는 그렇게 갈등을 하더라도 한중 간의 공급망 협력은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한중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앞서서도 이제 정례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에이펙부터 지금까지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네네. 뭐 연도로는 1년 만에 만나긴 했지만 짧은 순간이란 말이죠. 이것이 정례적으로 한다면 올해 한 번 정도 더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11월에 선전이라는 데서 네. 이제 에이펙이 또 열리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도 갈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호 방문이 지금 이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상 간의 상호 방문도 중요하지만 네. 최고위층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열 2위 리창, 서열 3위 저로지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렇게 만나서 확대해 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양자 관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는데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상하이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귀국길에 오르는 공항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나와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웃는 모습으로 한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상하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하이 이른바 우리나라로만 시장 같은 경우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상하이 시장이 천지닝이라는 네. 사람이 석이죠. 네. 차기 중국의 지도자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7명의 상무위원이 있고 어떨 때는 뭐 5명이고 9명도 있습니다만은 네. 국가급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닝 서기를 만난 것도 미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도 상하이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100주년,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이렇게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문이 뭐 꼭 미래를 뭐 중국과 같이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선열에 대한 항일 운동을 했던 선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방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하이를 떠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한번 짚어봤고 성과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